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의 허종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어 저희의 신기술 교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가혁신클러스터 융복합단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저희 신기술 교류회 일명 텍톡이라는 명칭된 저희 교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부와 대전시가 출연한 대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카이스트 글로벌 기술사업화센터, 그리고 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 이노폴리스 벤처협회와 함께 본 사업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km를 대전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을 하였고요. 저희가 대표 산업으로서 ICT 융복합 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과 기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네트워크 운영이라든가 글로벌 협력, 그다음에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런 BR&D 사업의 일환으로서 혁신기관이나 또는 기업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클러스터 산학연 간 네트워킹 활성화와 교류회장을 마련하고자 텍톡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1회차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신기술 교류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그다음에 6G, 그리고 한국판 뉴딜 실감 경제 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추후에 자세한 일정들을 매일 통보해 드릴 테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 의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KDB 산업은행의 미래전략연구소 바이오제약팀의 문초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를 통해서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트렌드와 또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등에 관한 동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KDB 산업은행의 문초일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DB 산업은행에 내에서 있는 산업기술 리서치센터에서 바이오 제약 팀장을 맡고 있는 문초희라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테크노파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기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정말 더운 여름은 지나지만 마스크를 쓰시고서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그 대외의 내빈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원활한 그런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우선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 의료와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서 어떠한 역할이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논의되어지고 있고 향후 미래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의 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건지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목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포스트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불행히도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기에는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2019년도 12월 우한발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020년도 해피 뉴 이어를 말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메르스 사태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안에 감염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몇 달 안에 이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과 북미를 거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2020년도 3월에 결국엔 그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개인적인 생각은 내 삶에서 세계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는구나 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했을 때 감염병은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은 이제 연식이 된 사람인데요. 과거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 비디오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과거에는 호환 마마가 무서웠다라는 멘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환 마마가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가 그거 전염병이야, 감염병이야. 옛날엔 그게 정말 무서웠어 라고 했지만 그때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는 호환 마마가 뭔데 그렇게 무섭지? 한 번도 그런 감염병이 저의 삶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해봤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2020년도에 실제 상황이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며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 산업과 산업 간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가 조금은 다운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많이 검색을 해보면 아마 지금도 현재까지 가장 많이 연관어로 그 검색이 되는 게 비대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에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언택트가 콩글리시다. 정작 뭐 이런 영어를 쓰는 그 북미권에서는 언택트를 쓰지 않는다.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는데요. 비대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이 무엇이지? 그다음에 비대면 시스템, 비대면 산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테크톡에서는 4가지로 캐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기술의 전문가는 이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KDB 산업은행이라는 금융권에서 이러한 그 코로나 관련된 의료 산업을 저희가 바라볼 때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KDB 산업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그 개발하고 있는 기업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가운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원격 의료 시스템과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되어지고 있고 트렌드가 발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어떠한 기업들이 여기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이것이 잘 원활하게 된다면 이런 자리가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대한민국이 약간은 좀 그 의료법이라고 하는 다소의 지금 허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허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런 비대면이 의료 서비스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녹아져서 결국에는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고요. 맨 마지막에 시사점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산업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허들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은 지금 이제 WHO 그 코로나 그 디시스 대시보드에 가면 제가 2020년도 10월 4일자로 받은 자료인데요. 불행히도 코로나는 저희가 달나라까지 가고 달나라라고 하나요? 예, 결국에는 뭐 외계에도 가는 이런 그 과학이 발달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컨트롤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신다면 맨 처음 중국에서 이게 발생이 되었지만 유럽과 북미로 가면서 여기 보시면 옐로우로 되어져 있는 그 북미 지역, 그 다음에 그 퍼플로 되어져 있는 유럽 지역에서 계속 확산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뉴스 중에 유럽에서는 다시 재확산이 이제 관측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WHO에서 예측하였던 독감 시즌과 함께 더블로 재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그 시점 대비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른 9월 달에 재확산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이제 보신다면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었으나 저희도 불행히도 다시 이것들의 재확산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과거에 지금 저희가 2020년도 3월 달에 보신다면 각국 중국, 이태리, 스페인, 미국에서도 급격한 그 확진의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결국에는 환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그 질병에 의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치료법의 표준 프로토콜이 나와져 있지 않은 시점이었고요. 코로나19에 관련된 치료제, 백신도 개발이 현재까지도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렘데시비르와 같은 긴급 승인이 되어진 치료제가 있지만 저희가 렘데시비르가 모든 코로나19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이러한 환자의 그 급격한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들이 저희가 범용적으로 얻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얻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 논의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결국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 2020년도 3월에 유럽 내에서 있는 그 질병관리국에서 6번째 버전으로 냈던 보도자료인데요. 처음에 보시면 Novel COVID-19 Pandemic Increased Transmission in the EU, EEA and the UK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3월 초에 데이터를 봤더니 2주, 14일 이내에 확진된 환자 수가 실제로 비중이 96%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확진된 환자 중에 2주 내에 확진됐다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가 96%, 스페인이 99%였고요. 프랑스가 98%,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 이만큼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굉장히 급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이태리를 포함한 유럽에서 병상 수가 부족하다라는, 그다음에 의료진이 부족하다, 의료진의 번아웃이 됐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시나리오를 그때 짰었는데요. 그때 했던 말이 시나리오 3에서 4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코로나19의 중증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집중 치료실의 캐파가 부족해서 이 환자들이 테이크케어 할 수가 없고 그로 통해 만성질환 환자도 병원에서 케어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점까지는 이 상황까지 가겠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년도 지금 3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했었던 코로나19 확진 관련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그 4가지의 상황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고요. X축은 시간이 흐르는 데이를 이야기하고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지금 그림을 보신다면 전혀 이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은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이동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제한을 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어주는 그림이었고 3번 같은 경우는 완화적 사회적 거리두기, 4번 같은 경우는 지속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파라미터를 해서 어떻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약간 이제 회색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요. 회색과 같은 그 그린색은 비감염 환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은 확진, 그 다음에 이 핑크색은 확진을 했다가 완쾌한 사람입니다. 보신다면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확진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2020년도 올해 3월에 관찰했던 것들과 실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 뭐냐면요. 14일이면 14일, 열흘이면 열흘, 딱 이 동안 이동 제한령이 내려집니다.
그러시면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지금 보신다면 이쪽에 X축에 일정 기간 동안은 확진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서 이동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지금 보시면 1번 상황처럼 급격하게 그만큼의 숫자로 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환자가 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을 본다면 적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다른 그 비감염자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그 환자가 확진이 됐다가 회복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날 수 있는 결국엔 그 확률을 줄이는 것,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컨트롤하는 데 베스트 방법이다가 3월달에 나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산업이 대면에서 비대면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달시키는 음식보다는 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고요. 회의도 그 화상회의보다는 대면회의가 저한테는 더 친숙합니다. 그런 저조차도 결국에는 국내에서 비대면을 내가 해야 되니까 음식을 시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가지 않고 상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SK증권에서 올해 한 4월에 조사를 한 건데요. 대한민국 사회도 봤더니 결국에는 배달이나 음식 쪽 같은 경우에서 80% 인구의 80% 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 70%가 넘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결국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조차도 비대면이라는 그 서비스와 산업이 굉장히 저희에게 친숙하게 다가왔다, 침투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의료에서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입니다. 저희가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은 실은 이야기가 낯설진 않습니다. 계속 거론이 되었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거론이 된 게 바로 코로나를 인해서 증폭이 되었는데요. 이런 코로나가 의료 산업에 주어진 이슈가 무엇일까를 보았습니다. 실은 이제 올해 맥켄지나 그다음에 퍼스트 앤 설리번의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것들이 되어져 있냐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병상수가 결국엔 부족하다. 왜냐하면 확진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 병상수가 부족하게 되어서 실제로는 전통적인 대면 진료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원격 진료,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그 중요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 예측의 근거는 어떤 게 되냐면요. 미국에서 봤더니 2019년도에 미국 내에서의 원격 의료를 이용한 비율이 11%가 되었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0년도 4월에 봤더니 46%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스트 설리반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이런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일례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2020년도에 원격 의료 시장은 한 32%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발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원격 의료 시장은 64.3%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 시장은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의료비의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 수 없을까라는 것으로 원격 의료의 시장이 관심을 가졌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확진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의료진으로 인한 다시 전염병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격 의료가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중국에서만 일어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대한의학학회지 2020년도 4월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브리프 텔레폰 시비리티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병상 부족을 해결한 사항에 대해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에서 지금 가져온 피겨 하나인데요. 실제로 보신다면 저희가 그때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이 그래프가 환자의 누적수인데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그때 대구와 경북 지역의 병상수가 부족해서 타 지역에서도 환자를 좀 받아달라 이런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은 그 대구 지역에서 전화, 유선으로 확진된 환자의 문진을 통해 그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중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증이 보다는 가벼운 분들은 생활보호소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격 의료의 하나의 시스템이 적용되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환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그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를 기다리는 숫자는 줄어들게 되었고요. 생활보호소에 들어가는 환자는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여줬던 병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그 툴이 되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다면 저희 일반인들이 이제 비대면 의료, 원격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얼만큼 친숙해졌냐면 그 코로나 이전에 비대면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대략 여기 보신다면 42%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신다면 거의 70% 정도가 비대면 의료가 필요하다. 즉 결국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전체가 비대면 의료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테이크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동의는 얻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말하기에는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후에 저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올해 상반기에서 이제 논의되었던 정말 원격 진료밖에 비대면이 없느냐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실제로 보시면 그 키스텝에서도 발표했던 그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 방향에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원격 의료, 스마트 병 이렇게 세 가지를 캐테고리를 나누고요. 이 캐테고리에 맞춰서 이번에 그 한국판 뉴딜에서도 디지털 뉴딜 바이오 분야에서 이렇게 정책적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번째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의료산업을 포함한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의 필요성은 이제 증가됐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디지털 치료제, 원격 의료, 스마트 병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디지털 치료제가 실제로는 조금 잘 생소했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치료제 그게 뭐지? 먹는 약인가? 왜냐면 치료제 하니까 꼭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름은 디지털 치료제지만 이것은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인허가 상으로도 의료기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 또는 장애를 예방, 관리, 그 다음에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이제 뭐 치매나 아니면 우울증, 조울증 같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암 등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치료에 대해서 병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지는 것들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 분류 나눌 수 있는데 기존 치료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그 다음에 기존 치료제를 병용해서 쓰는, 보완하는 두 가지의 그 캐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 원격 모니터링, 원격 수술, 원격 진료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국외와 달리 대한민국은 의료법 제34조 1항에 의거해서 현재 원격 진료와 원격 수술이 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법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원격 모니터링이
원격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제품이 출시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어진다면 전 국민의 어떤 그 공감과 그 다음에 뭐 의료인분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분들, 그 다음에 비의료인분들의 어떤 동의하에 점점 성장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것은 실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병원의 운영 통합 관리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병원에서 하나의 그 병원으로 시스템 국한됐다 생각하시지만 향후 제가 나중에 이제 개념도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이제 국내까지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의료의 종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에 있는 웰리스의 의료기기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에 근거 기반이라고 썼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을 통한 치료의 예방이나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임상 과정이 굉장히 필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질병을 완화시켰거나 질병을 치료하였거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치료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 가상현실, 챗봇, 인공지능 등의 형태로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주로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분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신질환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좀 거듭 실패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의료기기로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야인데요. 즉 뭐냐면 행동 중재가 들어가는 치매나 아니면 저희가 여기 보신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폐증, 그 다음에 불면증, 약물 중독과 같은 쪽에서 좀 치료의 효능을 보여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쪽 분야가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그 국외 해외랑 저희가 비교를 한다면 이미 미국에서는 다수의 제품이 2017년 이후에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미국과 유럽에서는 디지털 치료제가 출시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한국은 출시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그럼 개발이 안 되어지고 있냐?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두세 가지의 제품이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품이 임상이 완료되어서 아마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번에 한국판 뉴딜 중에 디지털 뉴딜에 디지털 치료제 개발 지원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주요 기업의 리스트를 국외와 국내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에서는 결국 인구의 고령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발병 증가로 인해서 디지털 치료제가 2010년도에서부터 개발이 되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9월 14일을 시점으로 지금 보신다면 9개의 제품이 지금 승인돼서 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커버하는 질환 같은 경우는요,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이형 당뇨,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적 질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마약류 진통제 중독, 암, 당뇨병, 불면증, 그 다음에 소화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입니다. 보신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정신질환 관련된 그 생활의 패턴, 그 행동 패턴과요,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활습관, 이형 당뇨에 관련돼서 지금 이 디지털 치료제가 질병을 치료나 혹은 완화, 예방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 미국에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어떤 그 인증이나 이런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아직도 실은 FDA도 정확하게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논의는 되어지고 있지만 그 카테고리는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펑션, 기능에 의거해서 의료기기로 품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혁신 의료기기로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우리나라의 혁신 의료기기와 같은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개발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관련돼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대표적으로 그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것보다 더 있긴 한데 대표적인 기업들은 라이프 시멘틱스, 뉴넵스, 웰트, 유로핏, 휴레이 포지티브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미 그 인허가를 받았던 것과 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대상 질환은 암, 시야 장애 개선, 근감소증, 치매, 당뇨 등으로 되어져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프 시멘틱스 에필케어 M이라는 제품은 임상 시험을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휴레이 포지티브의 당뇨 질환을 관리하는 마이 헬스 노트 같은 경우는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유넵스에서 유넵비전 같은 경우도 임상 시험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넵비전 같은 경우는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디지털 치료제로서 이것들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런 환자들에게 이 디지털 치료제가 적용이 됐을 때 시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국내는, 그러니까 해외의 미국과 달리 국내도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들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원격 의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기 보신다면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에 낸 보고서입니다. 그 말은 저희도 2010년도 때부터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발표된 원격 의료의 개요나 지금의 개요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센싱하는 센싱 측정을 통해서 어떤 환자나 일반인의 생체 신호를 받고 이것들이 어떠한 기계, PC나 휴대폰, 그다음 게이트웨이고 현재는 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더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기기를 통해서 정보가 궤도가 되고 이것이 의료진에게 실은 가고 의료진이 그 생체 신호를 분석함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생활 패턴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될지 어떤 그 적정한 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원격 의료라는 개념이고요. 이것들은 실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4월 30일에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Virtual Perfect Telemedicine for COVID-19이라는 저널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 저널에서 숏한 아티클이긴 하지만 어떤 것도 있었냐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비대면 의료는 이제는 필수적이다라는 강한 어조가 쓰였습니다. 결국 즉 코로나를 통한 이런 새로운 시대의 의료의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비대면 의료가 실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다라는 것들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실제로 좀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실은 이런 비대면 의료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뭐 온라인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져 있는데, 이미 미국이나 중국은 실은 한국과 달리 의사와 그다음에 환자 간, 즉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원격 진료가 조금 허용이 되었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디까지 허용했냐면 전화 진료 및 처방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봤더니 그 타임에 보면 2020년도 2월 24일에서 4월 12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2달도 채 안 되는 이 시간에 이용 건수가 10만 건수 정도가 초과되었다. 굉장히 활발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에서 그런 전화를 이용한 환자의 중증도에 스코어링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져 있었지만 서울대 병원에서 생활보호소 간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했던 의료법 제34조 1항에 의한 원격 의료라 함은 의료인 간에만 합법이다인데 그것이 잠시 의료인과 환자, 의사와 환자 간에도 합법으로 저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첨예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조금 그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주제라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의료는 지금 의료 행위에 따라서 원격 모니터링, 원격 수술, 원격 진료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34조 1항에서 국내 원격 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협진만 인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지금 제한받고 있지 않는 웨어러블 생체 센서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생체 정보를 실시간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모니터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쓸 수 있게 서포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웨어러블 기기는 휴이노라고 하는 기업의 메모워치가 2020년도 3월에 식약처에서 최초로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었고요. 2020년도 5월에 의료 수가인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3 제품이 심전도 및 혈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식약처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 갤럭시 워치 3나 아니면 아이폰에서 최근에 그 아이폰 워치 보셨죠? 막 이렇게 여자 어느 분이 이것도 할 수 있어 원래 됐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근데 그거에 광고를 보면서 웃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지 않았나 싶은 게 원래 그 갤럭시의 워치도 그렇고요. 아이폰의 애플 워치도 다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의료기기로 아직 허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저희의 헬스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가 없었고 의료진이 저의 그 생체 신호를 통해서 너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를 말할 수는 없었으나 이제 최근에 갤럭시 3, 워치 3에도 인허가가 되면서 이러한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 말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의료기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루니카, 뷰노라는 기업을 통해서 그 환자의 영상 의료 그 정보를 통해서 AI가 실은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무슨 질환이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얘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사가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낼 수 있는 보조 툴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휴인의 워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뷰노에서 그다음에 이게 그 뼈의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노화와 그다음에 뭐 골다공증 등을 진료할 수 있게 그런 툴이 되어지고 개발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루닛이나 뷰노를 통한 몇몇의 기업들이 몇몇의 기업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이제 폐가 좀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 영상 엑스레이 사진으로 이 환자가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 아니다라는 보조적 툴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격 의료 진료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됐었고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화두가 됐었어요. 이게 왜가 되냐면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지키려는 자와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가려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열리려는 것들이 첨예하게 굉장히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실은 개발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뭐냐면 이 스마트 병원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시험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모든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 통합 플랫폼에서 한번 저희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의료진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겠냐.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면서 어떤 공감이 되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료, 원격 의료에 대한 원격 진료, 원격 수술, 원격 모니터링의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
즉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더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 병원이라는 컨셉을 가져온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스마트 병원은 어떤 거냐면요. 5G,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반으로 입원 환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협진 등이 가능한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지금 이게 디지털 시대 스마트 병원 육성 방안 연구 키디에서 이번에 낸 개념도인데요. 이 개념도를 보신다면 이게 하나의 번역 스마트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스마트 병원이고요. 이거는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으로 실은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또 저희가 충청도 지역이 있겠죠. 근데 이 권역에서도 또 병원들이 실은 하나의 시스템을 묶여서 스마트 병원이 되어지고 있고요. 병원 내에서의 환자의 관리도 있겠지만 물류의 관리, 그 다음에 통합적인 그런 의료 데이터와 의료 기기를 통합해서 산업이 되어지게 되고요. 권역과 권역 간에도 실제로 이제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디지털 의료기기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들이 모아져야 되고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용되어져야 되는지 좋은 시험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 병원은 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컨셉은 아니고요. 이미 보시면 미국을 비롯한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는 조금 적용이 된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되게 의료 선진국 같은데 이번에 계속 이런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좀 더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이제 이런 미국 통한 그런 국가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스마트 병원이 감염병 대유행 시의 중환자 치료 자원 부족, 그 다음에 의료진의 번아웃, 그 다음에 병원 운영의 경영난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 스마트 병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다면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다양한 이런 솔루션이 로컬 병원 아니면 큰 병원에서 적용이 조금 되어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병원 운영용 효율을 이미 검증을 하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병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병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 시간이 단축되었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진료비의 부담이 감소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로봇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병원을 도입해서 주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노인분들이 가고 계시는 그런 병원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을 일부 해결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 병원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되어져 있겠는데요. 국내는 약간 원격 의료보험에 대한 제한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었던 미국, 중국, 일본 대비해서 활성화가 되어져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한 성모병원과 한 5개에서 6개의 기관들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우리 헬스케어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저희의 헬스케어 산업은 실은 굉장히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대면, 의사와 환자가 진료실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의사분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 그런 전통적인 대면에서 90년도 중반에는 텔레헬스라는 게 생겼고요. 2000년도에는 e헬스, 2006년도에는 유헬스, 10년 이후에는 스마트 헬스라는 용어들이 사용이 되면서 점차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다면 서비스도 원내 치료, 병원 내의 치료에서 실은 병원을 벗어난 치료까지 커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체자도 병원에서 이것들이 병원 내에 ICT 기업이나 보험사,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주 이용자도 90년도까지 중반에 텔레헬스는 의료인들이 주요 이용자였다면 지금 현재 스마트 헬스는 의료인, 환자, 일반인들도 주체가 되는 그런 헬스케어다라고
보시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 IC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ICT 기술이 의료 산업에 적용이 되어지고 점점 이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활성화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보신다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진화함에 따라서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 시스템도 점차 그거에 맞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과거에 고혈압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아니면 병원에 갔을 때 저희가 혈압을 측정할 때는 이러한 그 전통적 의료기기로 혈압을 측정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그 실시간에 혈압을 측정할 수 있지만 어떤 데이터 저장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혈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개발 통해서 지금 보신다면 저의 혈압이나 생체 신호가 계속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것들이 저장이 되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의료진에게까지 제공이 되어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신다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연결성이, 과거의 전통적인 물리적 기기는 그 기계만 단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스마트 헬스케어는 어디든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결성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중요시가 실은 되어지고 있냐면, 과거에는 보안성에 대해서 나의 개인정보, 나의 생체 신호신 개인정보인데 보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이 보안성을 높여서 나의 생체 신호가 잘못 사용되는 것들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그런 공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제품에 대한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ICT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료산업에 들어오기도 쉽지만 제품의 개발 속도가 짧아짐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미 하시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플레이어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 시장이 점차 굉장히 경쟁이 심해진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주요 변화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자료를 본다면,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19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그래서 각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 하는가가 발표가 되어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쪽에 바이오 쪽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인공지능이나 원격 모니터링, 블록체인 등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이 될 것인데, 보신다면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와서 AI 기반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 아니면 실시간의 생체 정보 측정 분석 기술들이 미래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마 짧은 기간 2, 3년 안에는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이러한 산업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향후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화두는 던져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신다면 아까 AI 기반의 실시간 질병 진단 기술은요, 세부 기술로는 의료 정보 분석, 진단용 AI, 클라우드 통신, 정보 보안입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술이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실시간 생체 정보 측정 분석 기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정보 보안의 기술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가 저희가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의 기술은 저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원격 모니터링의 기술은 그렇다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서 원격 모니터링은 어떻게 개발이 되어질 것인가? 원격 모니터링은 실제로 아까 했던 AI 대비해서 실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있는 기술인 것 같고 좀 프로덕트가 나왔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웨어러블 의료기기나 이제 삽입형 기기에서 원격 환자 데이터를 전송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징후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데, 저희가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는 룸이라고 하는 그것들 광고를 좀 보실 수 있어요. TV 광고도 시작됐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개발된 신원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아서 되어지고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풀리지가 않아서 그냥 단순 어플리케이션, 제가 저의 건강 상태,
특히나 체중이나 당뇨 등을 관리하는 그냥 개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신다면 미국에서는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으로 상용화되었고요. 의료보험수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여기 보신다면 그 삽입형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이미 그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 서비스를 온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이제 그 제세동기를 그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온오프만 하시면 이 펑션을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조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되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자동 복막 투석기도 실은 이제 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이것들이 집에서 홈케어를 할 때 환자의 상태가 실은 의료진에게 전송이 되어지는 의료기기인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조금 상용화되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기술들이 원격 모니터링의 기술로 되어져 있고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화되어지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이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드렸지만요. 이러한 그 비대면에서 실은 원격 진료 아니면 스마트 병원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은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법도 완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에서 이해도 높아져야 되지만 개발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보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의료 데이터는 개인의 정보에 관련된 거고요. 이 개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실은 개인정보의 신뢰성 및 보안성을 갖추느냐. 이것이 바로 저희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완벽성을 가까이 갖추어졌을 때 이런 것에 대해 개발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개발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코로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은 이 대유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의료산업에 어떠한 화두를 주었는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가 확실히 2020년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의료 형태인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실은 던져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자꾸 제가 그 국외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외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미진한 좀 부분들인데 그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국가의 선제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보신다면 이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 등이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연구 개발 투자나 임상시험에 관련 지원 등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FDA에서는 디지털 치료제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서 프리크릿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5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것이 혁신 의료기기에 해당된다. 디지털 치료제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파격적으로 3단계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데에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빨리 출시가 됨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한국도 대한민국도 이런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된 유사한 지금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은 증대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관련된 원격 의료 이해 관계자들의 실은 지금 입장이 굉장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의 원격 의료를 점진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정부 주도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주도나 어떤 기관의 주도로 점점 이해도를 서로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국파 뉴딜 종합계획에서 보신다면 그 18개의 스마트 병원을 시범 사업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도 이야기를 저희가 했지만 그 전통 의료 산업이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하는 기업의 입장, 아니면 연구소,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런 기술이 개발하는 데서도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기술이 개발되어져야 되지 않냐. 기술이 개발되어졌을 때 확실히 기업들을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고요. 그런 기업의 활동이 활성화에 따라서 그런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헬스케어의 산업의 부상은 뭐 이번에 코로나가 그럼 다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했고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의료기술 빅데이터 등이 굉장히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환자,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저희 일반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감에 따라서 이러한 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으로의 그런 니즈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과 그 다음에 산업 간의 의료 산업과 그 다음에 통신 아니면 어떤 그런 IT를 개발을 하시는 그런 기업 간의 타 기업 간의 타 산업 간의 활발한 기술적 융합이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지원 정책 활성화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된다면 좀 더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신다고 하면 디지털 기반의 친의료기기 개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중앙정부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발하는 기업들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걸 개발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개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개발에 그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출시한 기업들에게 어떤 한시적으로나마 의료 수가를 좀 인정해 주시던가 아니면 법정 비급여 정도의 형태로 실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여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개발하는 과정, 임상에 대한 지원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산업법을 조금 봤어요. 의료기기 산업법에 혁신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위한 개발 기업 우대 제도를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 의료기기 산업법에 이러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6조, 17조, 18조, 19조, 28조, 29조, 30조, 34조에 의거하면 혁신 의료기기, 즉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을 적용하여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연구시설 건축 편의 제공, 연구시설 관련 각종 부담금 면제, 임상시험 비용 지원, 혁신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수출 지원 등을 국가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이게 그 관련 법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신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은 브로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좀 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이거의 후속으로 해서 구체적 방안이 된다면 개발을 하시는 기업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좋은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2000년도 초 1월에 데이터 3법이 통과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를 의료 쪽에 저희가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는 그 칼자루가 개발하는 기업에 있다라고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의료기기, 의료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특히 여기서 어떻게 보안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안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셔서 저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신다면 결국 전체적인 비대면 의료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활성화가 되어질 거고 이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거의 1시간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1시간 조금 모자라게 됐네요. 50분 넘게 지금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의료, 그다음 원격 의료,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